청상그룹의 유리문 너머 화려한 로비의 대리석 바닥은 아침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천장을 찌를 듯 솟아오른 기둥들과 현대 미술 작품들은 이곳이 평범한 기업이 아님을 말해주듯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그러나 그 모든 웅장함 속에서도 로비 한 구석에 선 한 여인의 모습은 유난히 초라해 보였다. 강미자 60을 훌쩍 넘긴 그녀의 등은 세월의 무게에 조금 굽어 있었고 검소한 면 원피스는 몇 번이고 세탁을 거친 듯 색이 발해 있었다. 손에 든 낡은 송화방과 해진 신발은 그녀가 이곳의 화려함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왔음을 짐작하게 했다. 그녀의 눈은 깊은 주름 아래 가려져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무언가는 쉽사리 흔들리지 않는 강인함을 내비치고 있었다. 마치 오랜 시간 거친 파도에 맞서온 바위처럼. 할머니, 어디까지 오셨어요? 여기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날카로운 목소리가 미자의 귓가를 때렸다. 청상그룹의 정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젊은 경비원 김준호였다. 앳된 얼굴에는 자신감과 함께 미묘한 거만함이 엿보였다. 그는 미자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마치 이물질을 다루듯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미자는 준호에게 시선을 주지 않고 그저 유리문 안쪽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로비 너머를 응시했다. 그녀의 시선은 마치 시간을 거슬러 과거를 찾아 헤매는 듯했다. 누구를 만나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무슨 용건이 있으신지요? 예약 없이는 방문이 불가합니다. 준호는 한숨을 쉬며 재차 물었다. 그의 말투에는 이미 짜증이 가득했다. 이봐요, 할머니. 귀가 어두우세요? 어서 말씀하세요. 미자는 그제야 준호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빛은 잠시 흔들리는 듯했지만 이내 평온함을 되찾았다. 그녀는 낡은 송화방에서 닳고 다른 지갑을 꺼냈다. 지갑 안에는 몇 장의 지폐와 오래된 사진들이 섞여 있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미자는 조심스럽게 플라스틱 카드 한 장을 꺼내 내밀었다. 이거면 될 겁니다. 준호는 카드를 받아들었다. 그것은 청상그룹의 로고가 새겨진 낡은 사원증이었다. 그러나 사진은 흐릿했고 이름 옆에는 강미자라고 쓰여 있었지만 직책이나 부서는 명확히 보이지 않았다. 무엇보다 유효기간은 10여 년 전에 이미 만료되어 있었다. 할머니, 지금 이게 뭔데요? 장난치세요? 준호는 코웃음을 쳤다. 이게 몇 년도 사원증인 줄 아세요? 박물관에나 가져다 놓을 물건이네. 게다가 할머니 사진이 맞긴 한데 딱 봐도 옛날 사진이잖아요. 그의 비웃음에 주변의 다른 경비원들도 슬금슬금 다가와 흥미로운 듯 상황을 지켜봤다. 그들의 얼굴에도 비웃음과 경멸이 섞여 있었다. 마치 매일같이 반복되는 익숙한 풍경을 보는 듯한 표정이었다. 할머니, 세상이 얼마나 변했는데 아직도 이런 걸 내밀어요. 저희 사장님이 누군 줄이나 아세요? 함부로 할머니 같은 분이 아는 척 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준호는 목소리를 높였다. 그의 말투는 마치 자신이 이 거대한 빌딩의 주인이라도 되는 양 오만했다. 여기서 이러시면 업무방해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돌아가세요. 미자는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그저 준호의 말을 듣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저 멀리서 들려오는 메아리처럼 공허했지만 그 속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단단함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녀의 귀에는 준호의 비웃음보다 이 빌딩의 차가운 대리석 벽에서 울려 퍼지는 잊힌 약속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듯했다. 그때 로비 안쪽에서 한 남자가 빠른 걸음으로 걸어 나왔다. 날렵한 수트 차림에 세련된 헤어스타일,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의 그는 바로 청상그룹의 전략기획본부장 한태준이었다. 그는 그룹 내에서 가장 빠르게 승진하고 있는 인물 중 한 명으로 명석한 두뇌와 냉철한 판단력으로 회장의 총애를 한 몸에 받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이미 업계에서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고 있었다. 태준은 미자와 준호가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을 스쳐 지나갔다. 그의 시선이 순간 미자의 얼굴에 닿았지만 그는 마치 아무것도 보지 못한 듯 무심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스쳐 지나가지 않았다. 그는 그저 중요한 회의에 늦지 않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는 듯 보였다. 하지만 미자는 태준을 알아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잠시 흔들렸다. 몇 년 전 태준은 아직 신입 사원이었고 당시 그녀의 도움이 없었다면 큰 실수를 저질러 회사에서 해고될 위기에 처했을 터였다. 그녀는 그에게 따뜻한 조언과 함께 기회를 주었고 그는 미자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그는 당시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었다. 그런데 지금 그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하는 척 지나치고 있었다. 아니, 어쩌면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미자의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스쳤다. 세월과 함께 사람의 마음도 변하는 법이었다. 그녀는 태준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가 유리문 밖으로 사라지자 미자는 다시 준호에게 시선을 돌렸다. 저는 강미자입니다. 청상그룹의 창업주입니다. 미자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한마디는 로비의 소란스러운 공기를 단번에 꿰뚫었다. 준호는 들고 있던 사원증을 놓칠 뻔했다. 그의 얼굴은 당황과 혼란으로 일그러졌다. 창업주, 이 초라한 할머니가 뭐라고요? 지금 무슨 말씀을? 준호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뒤죽박죽이 되었다. 그는 즉시 믿을 수 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지만 어쩐지 그 웃음에는 이전과 같은 확신이 없었다. 말도 안 됩니다. 저희 창업주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신 분은 제 남편입니다. 미자는 준호의 말을 잘랐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저는 아직 건재합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제가 남편과 함께 피땀 흘려 세운 곳입니다. 그녀의 단호한 목소리에 주변 경비원들의 표정도 굳어졌다. 그들은 서로를 마주보았다. 이 할머니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들은 방금 전까지 그룹의 창업주를 모욕하고 있었던 셈이 된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들은 묘한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 순간 로비 안쪽에서 정은채가 서류 더미를 들고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다. 그녀는 아침부터 이어진 전화와 방문객 응대에 지쳐 보였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항상 주변을 살피는 따뜻함이 배어 있었다. 그녀는 미자가 여전히 경비원들과 대치하고 있는 것을 보고 발걸음을 멈췄다. 무슨 일이세요, 김 경비님? 은채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아까 미자가 입구에서 제지당하는 것을 보았지만 워낙 바쁜 시간이라 미처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아, 별거 아닙니다, 정은채 씨. 이 할머니께서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셔서. 준호는 얼버무리며 미자에게서 사원증을 빼앗아 들었다. 그는 여전히 미자의 말을 믿지 못하는 눈치였다. 하지만 은채는 미자의 얼굴을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은 미자의 손에 든 낡은 송가방에 닿았다. 가방의 한쪽 귀퉁이에는 희미하게 자수 놓인 문양이 있었다. 청상그룹의 아주 오래된 초기 로고였다. 지금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 창업 초기에만 쓰이던 문양이었다. 은채는 직감적으로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다. 그녀는 미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깊고 강인한 눈빛은 그녀의 초라한 외모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그리고 문득 그녀는 회사 게시판에서 보았던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떠올랐다. 창업주 부부가 공장 앞에서 찍은 사진. 그 사진 속 여인의 눈빛과 미자의 눈빛이 기묘하게 겹쳐졌다. 할머니, 혹시 강미자 여사님이신가요? 은채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존경심과 함께 미안함이 섞여 있었다. 미자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내 이름이 강미자라네.
은채는 준호가 들고 있던 사원증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었다. 그리고 그 사원증에 적힌 이름과 흐릿한 사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믿기지 않는 진실이 눈앞에 펼쳐지는 듯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미자에게 인사했다. 죄송합니다, 여사님. 제가 미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은채의 행동에 경악했다. 정은채 씨,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이 할머니가 정말... 은채는 준호를 날카롭게 노려봤다. 김준호 씨, 지금 당장 여사님께 사과드리세요. 이분은 우리 그룹의 뿌리이십니다. 함부로 대할 분이 아니에요. 준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다. 그는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방금 전까지 자신이 온갖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던 사람이 다름 아닌 청상그룹의 창업주였다니. 그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그는 입을 벙긋거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미자는 준호에게 괜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다. 그녀는 은채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괜찮네. 오랜만에 오니 다들 나를 잊었나 보군. 그런데 자네는 나를 기억하는가? 아닙니다, 여사님. 제가 어찌 감히 여사님을 알겠습니까? 다만 회사의 역사에 관심이 많아서 창업주 부부의 사진을 몇 번 본 적이 있을 뿐입니다. 은채는 겸손하게 말했다. 그녀는 미자를 로비 한쪽의 소파로 안내했다. 잠시 앉아 계시겠습니까? 제가 본부장님께 연락을... 아니, 됐다. 미자는 손사래를 쳤다. 나는 그저 오래된 서류를 좀 찾아볼 일이 있어서 왔네. 회사의 옛 자료들이 보관된 곳이 어디인지 아는가? 은채는 잠시 망설였다. 오래된 자료실은 일반적으로 직원이 아니면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곳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미자의 눈빛에서 어떤 절박함을 읽었다. 그리고 그녀는 미자가 단순히 옛 추억을 회상하러 온 것이 아님을 직감했다. 네, 여사님.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하에 오래된 자료실이 있습니다. 찾으시는 서류가 거기에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은채는 미자를 안내하며 로비의 시선을 뒤로 했다. 김준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그의 뇌리에는 미자가 내밀었던 낡은 사원증과 그녀의 담담한 목소리가 맴돌았다. 네가 감히 우리 사장님을 알아? 비웃던 경비원, 초라한 할머니가 내민 명함에 그룹 창업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문장이 마치 자신을 향한 비웃음처럼 들렸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오만했는지 깨달았다. 그의 가슴 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피어올랐다. 이 거대한 청상그룹의 역사가 어쩌면 오늘부터 다시 쓰일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예감과 함께 그는 자신이 방금 저지른 실수가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올지 아직은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은채는 미자를 안내하여 지하로 내려갔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습하고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지상 로비의 화려함과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시간이 멈춘 듯한 공간이었다. 긴 복도를 따라 늘어선 낡은 캐비닛들과 먼지 쌓인 상자들은 이곳이 오랫동안 사람의 발길이 뜸했던 곳임을 말해주었다. 복도 끝 가장 깊숙한 곳에 자료실이라는 팻말이 희미하게 걸려 있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자물쇠는 녹슬어 있었다. 여사님, 이곳은 회사의 창립 초기부터의 자료들을 보관하던 곳인데 오랫동안 정리가 되지 않아 아무도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찾으시는 자료가 워낙 오래된 것이라면 여기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은채는 말끝을 흐렸다. 자료실의 상태는 너무나도 엉망이었다. 미자는 망설임 없이 녹슨 자물쇠를 만져보았다. 그녀의 손가락 끝에서 차가운 쇠붙이의 감촉이 느껴졌다. 이 자물쇠는 그녀가 마지막으로 이곳을 떠날 때 걸어두었던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그녀 몰래 이곳을 잠가두었음을 직감했다. 그녀의 눈빛에 미묘한 분노가 스쳤지만 이내 사라졌다. 그녀는 은채에게 힘겹게 웃어 보였다. 괜찮네. 열쇠공을 불러줄 수 있겠나? 은채는 고개를 끄덕이고 즉시 보안팀에 연락했다. 잠시 후 투덜거리는 보안팀 직원이 와서 낡은 자물쇠를 잘라냈다. 굳게 닫혔던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열렸다. 자료실 안은 더욱 혼란스러웠다. 천장까지 쌓인 서류 더미들과 먼지로 뒤덮인 책상, 그리고 곰팡이 냄새가 가득했다. 마치 수십 년간 시간이 멈춰버린 유적 같았다. 미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료실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발걸음은 낡은 서류더미 사이를 조심스럽게 헤치고 나아갔다. 그녀의 눈은 익숙한 듯 능숙하게 자료들을 훑어보고 있었다. 은채는 미자를 따라 들어섰지만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한 표정이었다. 여사님, 혹시 어떤 종류의 자료를 찾으시는지 알려주시면 제가 돕겠습니다. 은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미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됐네. 내가 찾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는 나도 잘 모르겠어. 그저 이곳에 들어오면 뭔가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네. 그녀의 시선은 한 벽면을 가득 채운 낡은 캐비닛에 닿았다. 그 캐비닛은 다른 것들과 달리 유난히 견고해 보였다. 그녀는 캐비닛 문을 열었다. 안에는 먼지 쌓인 박스들이 가득했다. 미자는 박스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다. 박스 안에는 회사의 초기 사업 계획서, 계약서, 그리고 빛바랜 사진들이 뒤섞여 있었다. 미자의 손끝에서 과거의 기억들이 되살아났다. 그녀는 박스 속에서 한 장의 사진을 발견했다. 앳된 모습의 그녀와 젊은 남자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남자의 얼굴에는 꿈과 열정이 가득했다. 바로 그녀의 남편, 청상그룹의 공동 창업주인 김도진이었다. 사진 속 두 사람은 허름한 공장 앞에서 나란히 서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함께 세상의 모든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미자는 사진을 소중하게 어루만졌다. 그녀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남편과의 만남, 그리고 함께 회사를 세우던 시절의 고단함과 행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회상. 그때는 모든 것이 맨 땅에 헤딩하는 것과 같았다. 미자와 도진은 작은 공장에서 밤낮 없이 일했다. 미자는 뛰어난 통찰력과 추진력으로 사업을 확장했고, 도진은 꼼꼼한 성격으로 내실을 다졌다. 그들의 시너지는 놀라웠다. 작은 공장은 점차 성장하여 중소기업으로 발돋움했고, 마침내 청상그룹이라는 이름으로 우뚝 설 수 있었다. 그들에게는 모든 것을 바쳐 이룬 꿈이자 세상에 증명하고 싶은 열정의 결정체였다. 회사는 그들의 자식과도 같았다. 도진은 늘 미자에게 말했다. 여보, 우리가 이룬 이 청사는 우리의 꿈이자 희망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회사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터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회사가 안정기에 접어들 무렵 도진은 의문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사고는 너무나 갑작스러웠고 여러 의문점을 남겼다. 미자는 남편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녀는 슬픔에 잠길 새도 없이 회사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그러나 비극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남편의 장례를 치른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녀의 유일한 아들, 어린 진우마저 의문의 사고로 실종되고 말았다. 미자는 절망에 빠졌다. 세상이 무너지는 듯했다. 그러나 그녀는 남편과의 약속을 기억했다. 이 회사를 지켜야 한다는 약속. 그녀는 이 사회에 자신의 모든 주식과 경영권을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맡겼다. 그녀의 친동생인 강철수와
남편의 오랜 친구이자 충직한 비서였던 박 이사였다. 그들은 미자에게 회사를 맡겨두고 아들을 찾아 나서라고 조언했다. 미자는 아들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지고 홀로 길을 떠났다. 그녀는 수십 년간 전국을 떠돌며 아들의 흔적을 찾아 헤맸다. 그녀의 삶은 오직 아들을 찾는 일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초라하고 늙어버렸지만 아들을 찾겠다는 희망과 남편과의 약속은 그녀를 지탱하는 유일한 힘이었다. 회상 끝, 미자는 낡은 상자 속에서 희미한 먼지를 털어냈다. 그녀의 손에 들린 것은 낡은 가죽 다이어리였다. 남편의 것이었다. 다이어리 안에는 도진의 빼곡한 필체로 기록된 회사의 성장 과정과 함께 그들의 미래에 대한 꿈들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미자야, 혹시 내가 없더라도 청사는 자네의 것이네. 자네의 이름으로 시작되었고 자네의 정신으로 지켜줘야 할 것이네. 절대 이 회사를 다른 누구에게도 빼앗겨서는 안 되네. 그 옆에는 작게 그려진 회사의 초기 로고와 함께 빛바랜 명함 한 장이 끼워져 있었다. 청상그룹 창업주 강미자. 흐릿하게 인쇄된 그 글씨는 미자의 눈에 선명하게 들어왔다. 이 명함은 회사를 설립한 직후 남편이 그녀를 위해 특별히 만들어준 것이었다. 당시 그녀는 명함을 쓸 일이 별로 없어 지갑 한 구석에 넣어두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존재조차 잊고 있었다. 그 명함을 든 미자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그제야 자신이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어렴풋이 깨달았다. 이 회사를 지켜야 한다는 남편과의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단서들. 그녀는 다이어리를 덮고 명함을 지갑에 소중히 넣었다. 그때 은채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여사님, 괜찮으십니까? 너무 힘들어 보이셔서. 은채는 미자의 얼굴에 어린 슬픔과 피로를 읽었다. 미자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네. 많은 것이 변했군. 내가 아는 이곳이 아니야. 은채는 조용히 미자의 옆에 섰다. 그녀는 미자의 눈빛에서 단순한 슬픔을 넘어선 어떤 결연한 의지를 보았다. 마치 오랜 잠에서 깨어난 사자처럼 겉으로는 초라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힘이 숨겨져 있는 듯했다. 여사님, 혹시 회사에 무슨 일이 생긴 건가요? 은채는 용기를 내어 물었다. 그녀는 최근 회사 내부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급작스러운 인사이동, 비정상적인 투자 결정, 그리고 직원들 사이의 불만과 불안감이 팽배해 있었다. 특히 한태준 본부장이 그룹의 실세로 떠오르면서 회사의 분위기는 더욱 경직되어 가고 있었다. 미자는 은채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 젊은 여직원에게서 순수함과 함께 날카로운 직감을 보았다. 자네도 뭔가 느끼고 있구나. 네, 솔직히 요즘 회사가 좀 이상합니다. 특히 한태준 본부장님이 오신 이후로 모든 게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고 직원들도 많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회장님께서도 본부장님 말씀만 들으시는 것 같고. 은채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미자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강철수, 그녀의 동생. 그녀는 철수를 믿었다. 하지만 그녀가 떠나 있던 수십 년 동안 철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었을까? 그리고 한태준, 그 젊은 남자는 그녀의 도움으로 지금의 자리에 올랐건만 어찌하여 그녀를 외면하고 나아가 그녀의 회사를 위협하고 있는가? 정은채 씨, 자네가 나를 도와줄 수 있겠나? 미자가 나직이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함께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다. 은채는 잠시 망설였다. 이 질문은 그녀의 직장 생활에 큰 위험을 가져올 수 있었다. 하지만 미자의 눈빛, 그리고 그녀의 말 속에 담긴 진심이 은채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말씀해 주세요, 여사님.
미자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고맙네. 그럼 첫 번째로 이번 주에 열릴 이사회 회의록 사본을 구해줄 수 있겠나? 은채는 놀랐다. 이사회 회의록은 기밀 문서였다. 일반 직원에게는 접근이 허용되지 않는 자료였다. 그녀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여사님. 미자는 자료실 한 구석에 앉아 낡은 다이어리를 다시 펼쳤다. 그녀는 남편의 필체를 따라가며 지난 시간들을 되짚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남편과의 추억과 함께 이 회사를 지켜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다시금 불타올랐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아들을 찾아 헤매는 초라한 할머니가 아니었다. 그녀는 청상그룹의 뿌리이자 정신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뿌리가 흔들리고 있음을 깨달았다. 미자의 시선은 먼지 쌓인 자료실 밖, 저 멀리 보이는 도시의 스카이라인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그녀의 피와 땀으로 세워진 거대한 청상그룹의 빌딩이 우뚝 솟아 있었다. 그녀는 그 빌딩이 겉모습만 화려할 뿐 안으로는 썩어가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그 썩은 뿌리를 찾아내고 다시금 청산을 바로 세울 때가 왔음을 느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 모든 것을 되돌릴 힘이 아직 그녀에게 남아있었다. 강미자가 청상그룹의 지하 자료실에서 사라진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그녀의 존재는 그룹 내부에 알 수 없는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그 소식을 접한 사람은 한태준이었다. 그는 중요한 투자 유치 회의를 마치고 집무실로 돌아와 보고를 받던 중 미자의 이야기에 미간을 찌푸렸다. 강미자요? 그 노인이 아직 살아있다고? 태준의 목소리에는 불쾌함과 함께 미묘한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미자가 이미 오래전 경영에서 손을 뗀 그저 이름뿐인 창업주 정도로만 알고 있었다. 게다가 그녀는 수십 년간 행방불명 상태였다. 아니, 그 할머니가 어떻게 회사에 들어온 거지? 김준호 경비원은 땀을 삐질삐질 흘리며 보고했다. 그게 처음에 신분 확인을 했는데 낡은 사원증을 내밀어서 제가 좀 무례하게 굴었습니다. 그런데 정은채 씨가 그분이 강미자 여사님이라고 태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는 김준호의 무능함에 짜증이 치밀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미자의 출현이 의미하는 바였다. 그녀가 왜 지금 이 시점에 나타난 것일까? 자신이 추진하고 있는 그룹 구조 개편에 대한 감지라도 한 것일까? 당장 그 노인을 찾아내 무슨 목적으로 회사에 왔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모두 파악해서 내게 보고해. 태준은 차가운 목소리로 지시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미자의 존재는 그가 수년간 공들여온 계획에 예상치 못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었다. 미자는 자료실을 나선 후 곧바로 회사 건물 밖으로 향했다. 그녀는 화려한 로비를 지날 때도 아무도 그녀를 알아보지 못하는 듯한 시선에 익숙한 듯 담담했다. 그녀는 어딘가 모르게 지친 표정의 정은채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고 건물 밖으로 나왔다. 따스한 오후 햇살이 그녀의 얼굴에 쏟아졌다. 미자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바깥 세상의 공기가 그녀의 폐 속으로 흘러 들어왔다. 그녀는 익숙한 듯 익숙지 않은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높은 빌딩 숲 사이로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경적을 울리며 지나가는 자동차들. 모든 것이 변했지만 변하지 않은 것도 있었다. 바로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한 남편과 아들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회사를 지켜야 한다는 강한 의지였다. 미자는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는 목적지 없이 그저 걷고 또 걸었다. 발길이 닿는 대로, 그녀의 영혼이 이끄는 대로. 그때 저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울음소리가 그녀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골목길 안쪽이었다. 낡은 상가 건물들 사이
쓰레기 더미 옆에서 희끄무레한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미자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그곳에는 털이 엉망으로 엉키고 온몸이 상처투성이인 커다란 황금색 리트리버 한 마리가 주저앉아 있었다. 개의 눈빛은 두려움과 절망으로 가득했고 뒷다리는 심하게 다쳐 피를 흘리고 있었다. 누군가에게 버려진 듯 목에는 낡은 목줄만 걸려 있었다. 어쩌다 이렇게 됐니? 미자는 조용히 읊조리며 개에게 다가갔다. 개는 미자가 다가오자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으르렁거렸다. 그러나 미자의 눈빛은 부드럽고 따뜻했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내밀어 개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괜찮아 아가, 내가 널 해치지 않아. 미자의 옹기 어린 손길의 개는 놀란 듯 으르렁거림을 멈추었다. 그리고 이내 그녀의 손에 얼굴을 비비며 낑낑거렸다. 마치 오랜 시간 기다려온 위로를 받는 듯했다. 미자는 개의 상처를 조심스럽게 살폈다. 꽤 깊은 상처였다. 이대로 두면 위험할 것이 분명했다. 미자는 잠시 망설였다. 그녀 자신도 당장 머물 곳조차 마땅치 않은 형편이었다. 하지만 이 불쌍한 생명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남편과 아들에 대한 사랑이 이 개를 향한 연민으로 번져가는 것을 느꼈다. 가자, 아가. 내가 널 고쳐줄게. 미자는 힘겹게 개를 부축했다. 개는 낑낑거리면서도 그녀의 도움을 받아 겨우 일어섰다. 그들의 발걸음은 느리고 위태로웠지만 서로를 의지하는 굳건함이 있었다. 미자는 개를 데리고 근처 작은 동물병원으로 향했다. 수의사는 개의 상처를 치료하며 말했다. 꽤 오랫동안 길을 헤매다가 사고를 당한 것 같습니다. 영양 상태도 좋지 않고요. 그래도 이렇게 주인을 만나게 되어 다행이네요. 미자는 애써 미소 지었다. 주인이라니요. 제가 잠시 돌봐주는 겁니다. 하지만 개의 눈빛은 이미 미자를 유일한 주인이자 구원자로 인식하는 듯했다. 개의 맑고 순수한 눈은 미자의 지친 마음을 위로해 주었다. 그녀는 이 개에게 골드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황금색 털을 가졌고 무엇보다 그녀에게는 금쪽 같은 존재가 될 것 같아서였다. 미자와 골드가 허름한 여관방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정은채였다. 여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사회 회의록 사본을 구하려고 했는데 보안이 너무 삼엄해서 쉽지 않네요. 중요한 내용은 모두 암호화되어 있어서 일반 직원들은 접근조차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은채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좌절감이 섞여 있었다. 미자는 실망했지만 이내 침착함을 되찾았다. 괜찮네. 은채 양. 무리하지 말게. 그럴 줄 알았어. 그럼 혹시 이번 이사회에서 논의될 주요 안건이 무엇인지 대략적으로라도 알 수 있을까? 은채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네, 제가 들은 바로는 신규 투자 유치 건이라고 합니다. 한태준 본부장님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프로젝트인데 그룹의 미래를 좌우할 만한 큰 규모라고 하네요. 자세한 내용은 기밀이라 알 수 없지만 회장님도 이 프로젝트에 기대를 많이 거는 분위기입니다. 신규 투자 유치. 미자의 머릿속에 번뜩이는 생각이 스쳤다. 남편의 다이어리에 기록되어 있던 내용이 떠올랐다. 회사의 자산과 기술을 빼돌리려던 과거의 시도들. 그리고 그 배후에는 항상 외부 세력과 결탁한 내부의 인물들이 있었다. 은채 양, 혹시 그 프로젝트와 관련된 핵심 인물이나 외부 투자자들의 이름이라도 알 수 있을까? 미자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다. 은채는 한숨을 쉬었다. 외부 투자자 정보는 거의 공개되지 않아서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한태준 본부장님과 가장 가까이서 일하는 사람이 전략기획본부 이사인 민준혁 이사입니다. 그는 태준 본부장님의 오른팔이라고 불릴 정도로 신뢰를 받고 있어요. 민준혁 이사. 미자의 머릿속에 이름 석자가 각인되었다.
그녀는 은채에게 감사를 표하고 전화를 끊었다. 골드는 미자의 발치에 기대어 잠들어 있었다. 개의 고른 숨소리가 미자의 불안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안정시켜 주었다. 미자는 골드의 털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녀의 시선은 낡은 여관방 천장을 응시했다. 그녀는 남편의 죽음과 아들의 실종이 단순히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는 강한 의심을 품고 있었다. 그녀가 회사를 떠나 있던 수십 년간 청상그룹은 겉으로는 번창한 듯 보였지만 내부에서는 썩어가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예감이 그녀를 괴롭혔다. 특히 한태준의 냉대와 은채가 전해준 내부 정보는 그녀의 의심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었다. 강철수, 그녀의 동생. 그는 분명 순진하고 유약한 성격이었지만 설마 한태준의 손에 놀아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그 또한 과거의 진실과 연관되어 있는 것일까? 미자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 같았다. 그날 밤 미자는 거의 잠들지 못했다. 그녀는 낡은 다이어리를 다시 꺼내 들었다. 남편의 필체가 쓰인 페이지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그녀는 과거의 기억을 되살렸다. 남편은 항상 모든 중요한 정보를 다이어리나 서류에 꼼꼼하게 기록하는 습관이 있었다. 혹시 그가 남긴 자료들 속에 현재의 위기를 풀 수 있는 단서가 숨겨져 있지는 않을까? 그녀는 다이어리뿐만 아니라 자료실에서 가져온 몇몇 낡은 서류 뭉치들도 꼼꼼히 살펴보았다. 그 중에는 빛바랜 회사 설립 초기 문서들과 함께 알 수 없는 숫자와 기호들이 빼곡히 적힌 종이들이 섞여 있었다. 마치 암호처럼 보이는 그 숫자들은 미자의 머릿속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새벽녘 동이특이 시작할 무렵 미자는 다시 청상그룹으로 향할 준비를 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그저 옛 추억을 더듬는 노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회사의 진정한 주인이자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해 돌아온 전사였다. 그녀는 초라한 겉모습 속에 감춰진 강인한 의지와 날카로운 직감을 무기로 삼아 거대한 음모에 맞서 싸울 준비를 마쳤다. 그녀의 옆에는 든든한 동반자 골드가 따라 나섰다. 골드는 미자의 마음을 아는 듯 그녀의 발치에서 꼬리를 흔들었다. 청상그룹 본사 최고층에 위치한 이사회 회의실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침묵과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회의실 중앙에 길고 육중한 마호간이 테이블 주위로 그룹의 주요 임원들과 외부 이사들이 앉아 있었다. 그들의 표정에는 저마다의 계산과 불안감, 그리고 알 수 없는 기대가 교차하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지만 그 누구도 아름다운 풍경에 시선을 줄 여유가 없었다.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은 명목상 회장인 강철수였다. 강미자의 동생인 그는 누나와는 달리 유약하고 우유부단한 성격이었다. 그는 한태준 본부장의 옆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불안하게 흔들렸고 마치 한태준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꼭두각시 인형 같았다. 그의 얼굴에는 최근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부담감이 역력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한태준 본부장이 여유로운 미소를 띠며 들어섰다. 그의 뒤를 따라 민준혁 이사가 들어섰다. 태준은 자신감 넘치는 걸음으로 단상에 섰다. 자, 그럼 모두들 아시다시피 오늘 이사회는 우리 청상그룹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자리입니다. 저는 오늘 이사님들께 청산 뉴비전 프로젝트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힘찼고 프레젠테이션 화면에는 화려한 그래픽과 수치들이 빠르게 지나갔다. 태준은 프로젝트의 비전을 설명했다. 그것은 겉으로는 혁신적인 기술 투자와 글로벌 시장 확장을 내세우며 그룹의 새로운 도약을 약속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프로젝트는 막대한 외부 자본 유치를 명목으로 그룹의 핵심 자산과 기술을 특정 해외 법인에 헐값으로 넘기려는 위험한 계획이었다.
몇몇 이사들은 의문을 제기했지만 태주는 능숙하게 그들의 질문을 회피하며 미리 준비된 답변들로 그들을 설득했다. 그는 청상그룹의 미래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반대하는 자들을 시대에 뒤떨어진 구시대적 발상으로 매도했다. 강철수 회장은 태준의 설명에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는 태준이 제시하는 환상적인 미래에 취해 있는 듯했다. 그때였다. 회의실 문이 다시 한번 열렸다.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일제히 문 쪽으로 향했다. 문께 선 사람은 강미자였다. 그녀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검소한 면 원피스 차림이었고 낡은 운동화는 회의실의 고급스러운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그녀의 옆에는 털이 말끔하게 정리된 골든 리트리버 한 마리가 조용히 앉아 있었다. 골드의 눈은 미자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회의실 안은 순식간에 술렁였다. 저 노인은 누구지? 경비팀은 대체 뭘 하는 거야? 걔는 또 뭐야? 낮게 웅성거리는 소리들이 퍼졌다. 한태준의 얼굴에서 여유로운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눈빛에 순간적인 분노와 함께 당혹감이 스쳤다. 그는 미자가 여기까지 올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는 애써 평정을 되찾으려 노력했지만 그의 굳게 담은 입술은 그의 불안감을 숨기지 못했다. 할머니,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오시는 겁니까? 당장 나가세요. 김준호 경비원이 뒤늦게 따라 들어오며 소리쳤다. 그의 얼굴은 식은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그는 어젯밤의 악몽이 재현되는 듯한 기분이었다. 미자는 준호에게 시선을 주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곧바로 강철수를 향했다. 철수야. 강철수는 누나의 목소리에 몸을 움찔했다. 그는 태준의 눈치를 살피며 겨우 입을 열었다. 누나? 누나가 어떻게... 여길, 이 회의는 나도 참여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미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권위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테이블에 빈 의자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골드는 미자의 발치에 바싹 붙어 그녀를 따라갔다. 태주는 미자의 행동에 격분했다. 할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곳은 청상그룹의 이사회 회의장입니다. 당신 같은 분이 함부로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당장 경비원을 불러서 끌어내. 그의 목소리는 회의실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그러나 미자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는 낡은 송화방에서 어제 자료실에서 찾은 낡은 명함을 꺼내 테이블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명함 위에는 청상그룹 창업주 강미자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다. 명함을 본 이사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혼란스러운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몇몇 이사들은 미자의 초라한 외모와 명함 사이의 괴리감에 어안이 벙벙한 듯했다. 그러나 그들은 명함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저 노인네를 끌어내. 태준은 김준호 경비원에게 소리쳤다. 준호는 갈등했다. 어젯밤의 경험 때문에 그는 미자를 함부로 대할 수 없었다. 그의 시선은 은채를 향했지만 은채는 고개를 살짝 저었다. 미자는 빈 의자에 앉았다. 골드는 그녀의 발치에 엎드렸다. 그녀의 시선은 태준에게로 향했다. 한태준 본부장, 자네는 이 회사를 어떻게 만들 셈인가? 태준은 콧방귀를 뀌었다. 할머니, 당신이 상관할 바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오래전에 경영에서 손을 떼신 분입니다. 지금 우리 회사는 새로운 시대에 발맞춰 변화해야 합니다. 당신 같은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이 급변하는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어요. 구시대적? 미자의 눈빛이 번뜩였다. 이 회사는 남편과 내가 맨몸으로 일궈낸 곳이야. 피와 땀, 그리고 수많은 희생이 담겨 있는 곳이지. 그런데 자네는 이 회사를 고작 몇 푼의 돈과 허울뿐인 프로젝트로 팔아넘기려 하는군.
그녀의 말에 이사들 사이에서 다시 술렁거림이 일었다. 태주는 당황했다. 그녀가 프로젝트의 본질을 어떻게 알고 있는 것일까? 무슨 망건을 하는 겁니까? 제가 팔아넘기다니요. 저는 이 회사를 살리려는 겁니다. 당신이 사라진 수십 년 동안 청사는 당신이 알던 그 회사가 아니에요. 시대에 뒤떨어진 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태주는 목소리를 높였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다. 도태? 미자는 냉소를 흘렸다. 자네가 말하는 도태는 자네의 탐욕과 무능함으로 인한 도태가 아닌가? 나는 자네가 발표한 청산 뉴비전 프로젝트의 세부 사항을 알고 싶네. 특히 그 막대한 외부 자금이 어디에서 오는지, 그리고 그 대가로 무엇을 내어줄 생각인지 말이야. 미자의 날카로운 질문에 태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가 가장 숨기고 싶었던 부분이었다. 그는 프로젝트의 핵심을 교묘하게 위장하여 이사들을 속이고 있었다. 강철수는 미자의 말에 더욱 불안해졌다. 그는 태준과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시선을 회피했다. 할머니, 당신에게 그런 정보를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당신은 이제 이 회사에 그 어떤 지위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태준은 강하게 반발했다. 지위? 미자는 차분하게 되물었다. 이 회사에 대한 나의 지위는 자네가 아무리 부정하려 해도 사라지지 않아. 나는 이 회사를 창업했고 이 회사의 모든 뿌리는 내게서 시작되었네. 그리고 나는 이 회사를 지키기 위해 돌아왔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태주는 더 이상 미자를 무시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이내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좋습니다. 할머니께서 그렇게까지 궁금해하시니 제가 특별히 보여드리죠. 하지만 할머니의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이 이 프로젝트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태주는 비웃듯이 회의실 비서에게 지시하여 프로젝트 세부 자료 중 일부를 스크린에 띄웠다. 그가 보여주는 자료는 겉으로는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으로 보였지만 미자의 눈에는 숨겨진 함정들이 여과 없이 들어왔다. 그녀는 자료들을 꼼꼼히 살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예리한 독수리의 눈처럼 모든 허점들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그룹의 핵심 기술 특허를 외부 법인에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에 있군. 그리고 그 대가로 유치되는 자금은 결국 그룹의 부채를 늘리는 것에 불과하네. 게다가 이 프로젝트를 통해 투자되는 해외 법인은 페이퍼 컴퍼니 아닌가? 미자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다. 회의실 안은 정적에 휩싸였다. 이사들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았다. 그들은 태준의 설명을 그대로 믿고 있었지만 미자의 날카로운 지적에 혼란스러워졌다. 태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가 가장 숨기고 싶었던 부분이었다. 그는 애써 침착한 척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망건을 합니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할머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함부로 말하는군요. 근거라. 미자는 조용히 읊조렸다. 자네가 제시한 이 해외 법인의 설립 배경과 주요 주주 명단을 보면 이건 투자가 아니라 매각이라는 사실이 명백해. 그리고 이 모든 계획의 최종 목적은 청상그룹의 핵심 자산을 빼돌려 자네와 몇몇 공범들의 배를 채우려는 것이겠지. 미자의 폭로의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사들은 웅성거렸고 강철수 회장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태준을 바라봤다. 그는 태준이 이런 음모를 꾸미고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증거를 대세요. 증거를. 태준은 분노의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다. 미자는 아무 말 없이 낡은 송화방에서 다시 한번 지갑을 꺼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어제 자료실에서 찾아낸 낡은 명함. 청상그룹 창업주 강미자라고 쓰인 명함을 꺼내 들었다. 그녀는 그 명함과 함께
남편의 다이어리에서 나온 듯한 빛바랜 서류 한 장을 테이블 위에 조용히 놓았다. 그것은 청상그룹 설립 당시의 원본 계약서였다. 그리고 그 계약서에는 강미자의 이름과 서명이 분명히 새겨져 있었다. 이것으로 충분한가? 나는 이 회사의 창업주이자 이 계약서의 당사자네. 그리고 나는 이 회사를 지키기 위해 자네의 추악한 음모를 밝히기 위해 여기 왔네. 미자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회의실 전체를 압도했다. 태주는 테이블 위에 놓인 명함과 계약서를 번갈아 보며 경악했다. 그의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그의 치밀한 계획이 이 초라한 할머니 한 명에 의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그의 눈은 미자를 향해 불타는 듯한 증오심을 뿜어냈다. 이사회 회의실을 뒤덮었던 충격과 혼란은 강미자의 등장으로 시작된 거대한 파도의 서막에 불과했다. 그녀가 테이블 위에 놓은 낡은 명함과 설립 계약서는 한태준의 얼굴을 창백하게 만들었고 다른 이사들에게는 잊혀졌던 혹은 의도적으로 묻어두었던 과거의 진실을 강렬하게 상기시켰다. 회의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이사들은 웅성거렸고 강철수 회장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태준과 미자를 번갈아 보았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한 이사가 겨우 입을 열었다. 미자는 차분했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청상그룹의 창업주 강미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한태준 본부장이 추진하려는 청산 뉴비전 프로젝트가 사실상 그룹의 핵심 자산을 불법적으로 유출하려는 음모임을 밝히고자 합니다. 그녀의 폭로에 태준은 더 이상 평정심을 유지할 수 없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저 노인이 망령이 들었군. 김경비, 당장 저 노인네를 끌어내. 김준호 경비원은 어쩔 줄 몰라 했다. 그의 눈은 은채에게 향했지만 은채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미자를 지지하는 듯했다. 미자의 옆에 엎드려 있던 골드는 태준의 구함에 낮은 으르렁거림을 내뱉었다. 증거가 있네. 미자는 침착하게 말했다. 그녀는 낡은 송화방에서 어제 자료실에서 찾아낸 빛바랜 서류 뭉치 하나를 꺼냈다. 이것은 남편이 남긴 초기 사업 보고서와 회계 장부의 일부입니다. 여기에는 자네가 말하는 해외 법인과 연관된 자금 흐름에 의심스러운 기록들이 상세히 남아있네. 남편은 모든 것을 기록하는 습관이 있었거든. 그녀가 내민 서류들은 태준이 제시한 최신 프레젠테이션 자료와는 너무나도 달랐다. 낡고 찢어진 종이들이었지만 그 안에는 청상그룹의 뿌리 깊은 역사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한태준이 숨기려 했던 진실의 파편들이 숨어 있었다. 태준은 서류를 낚아채려 했지만 미자는 재빨리 서류를 거두었다. 이 자료들은 이미 공증을 받은 상태네. 함부로 훼손하려 하지 말게. 미자의 단호한 말에 태준은 분노에 몸을 떨었다. 그는 미자가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준비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의 눈에는 증오심이 가득했다. 그는 모든 이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고 있음을 깨달았다. 강철수 회장은 마침내 결단을 내린 듯 보였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고뇌 끝에 찾아온 후회와 함께 누나에 대한 미안함이 교차했다. 누나, 이게 대체 무슨... 철수야, 네가 알던 이 청산이 아니야. 한태준은 이 회사를 삼키려 하고 있어. 남편이 남긴 유산을, 우리가 피땀 흘려 세운 모든 것을. 미자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다. 그때 정은채가 조심스럽게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USB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미자를 향해 미묘한 눈빛을 보냈다. 미자는 그녀의 눈빛을 읽었다. 여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늦었습니다. 은채는 미자에게 USB를 건네주었다. 이것은 제가 본부장님 서류에서 발견한 겁니다. 프로젝트의 진짜 핵심 자료인 것 같습니다. 태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정은채, 네가 감히 당장 그걸 내놔. 그는 은채를 향해 달려들려 했지만 다른 경비원들이 그를 제지했다. 미자는 USB를 받아들고 곧바로 테이블 위에 노트북에 꽂았다. 화면에는 복잡한 해외 계좌 내역과 함께 청상그룹의 핵심 기술 특허가 저렴한 가격에 특정 해외 법인으로 이전되는 계약서의 초안이 나타났다. 그 해외 법인의 이름은 태준이 이사회에 보고했던 이름과는 달랐고 그 뒤에는 복잡한 페이퍼 컴퍼니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연결의 끝에는 한태준의 이름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었다. 이게 바로 한태준 본부장이 숨기려 했던 진실입니다. 그는 청상그룹의 핵심 기술을 빼돌려 자신의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려 했습니다. 미자는 단호하게 선언했다. 회의실은 다시 한번 술렁거렸다. 이사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섞였다. 그들은 태준의 치밀한 기만에 속아 넘어갔다는 사실에 격분했다. 말도 안 돼. 이건 조작된 자료야. 저 노인이 날 모함하고 있어. 태준은 발악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설득력이 없었다. 조작이라. 미자는 조용히 읊조렸다. 자네, 혹시 내 남편의 죽음과 내 아들의 실종과도 관련이 있는가? 미자의 질문에 태준의 얼굴은 공포에 질려 창백하게 변했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미자의 기억 속에서 남편 김도진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늘 사고의 의문을 품고 있었다. 아들 진우의 실종 또한 마찬가지였다. 수십 년간 미자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였다. 회상. 도진이 사고로 사망한 날, 미자는 충격에 빠져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로 종결했지만 그녀는 도진의 마지막 통화 기록에서 알 수 없는 협박 전화를 확인했다. 그리고 그 전화는 당시 청상그룹의 재정 담당 이사였던 박태식의 번호로 연결되어 있었다. 박태식은 도진의 오랜 친구이자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었다. 미자는 그를 믿을 수밖에 없었다. 아들 진우가 실종된 날은 더 비극적이었다. 진우는 도진의 유품인 작은 금고 열쇠를 가지고 놀고 있었다. 그 금고 안에는 회사의 중요한 비밀 문서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진우는 금고를 열고 몇몇 서류들을 꺼내보다가 미자에게 엄마 아빠가 이건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된대 라고 말했었다. 미자는 너무 바빴던 터라 진우의 말을 흘려들었다. 그리고 그날 밤 진우는 감쪽같이 사라졌다. 경찰은 유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다. 미자는 아들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전국을 떠돌았다. 그녀의 삶은 오직 아들을 찾는 일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회상 끝, 미자의 시선은 태준에게서 박 이세계로 향했다. 박 이사는 태준의 옆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미자의 시선에 움찔하며 시선을 피했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함께 죄책감이 스쳐 지나갔다. 박태식 이사. 미자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자네는 내 남편의 죽음과 아들의 실종에 대해 아는 것이 있지 않은가? 왜 진실을 숨겼나? 박태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여사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는 회장님과 아드님을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얼굴은 땀으로 번들거렸다. 최선을 다했다고. 미자는 냉소했다. 자네가 남편의 마지막 통화 상대였던 것을 알고 있네. 그리고 남편이 죽기 전날 자네가 그에게 무언가를 넘겨받았다는 사실도 말이야. 그건 단순히 회사의 재정 보고서가 아니었을 터. 박태식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듯 주저앉았다. 그의 입에서 모든 진실이 쏟아져 나올 듯했지만 태준이 재빨리 그의 말을 잘랐다. 할머니, 아무리 당신이 창업주라고 해도 사실무근한 이야기로 회사를 혼란에 빠뜨리는 건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건 당신이 회사를 빼앗으려는 음모일 뿐이야. 미자는 태준의 말을 들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회사를 빼앗으려는 음모라. 자네가 그토록 애써 숨기려 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겠군. 내가 돌아온 이유. 하지만 나는 이 회사를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제자리로 돌려놓으려는 것이네. 그녀는 골드를 바라보았다. 골드는 미자의 마음을 아는 듯 그녀의 발치에 몸을 비비며 낑낑거렸다. 마치 미자가 찾고 있는 진실의 조각들을 어디선가 찾아와 건네줄 수 있는 듯한 모습이었다. 바로 그때 골드가 미자의 다리 옆에 엎드려 있던 박스 하나에 코를 박고 킁킁거렸다. 박스 안에는 낡은 잡동사니들이 들어있었다. 미자는 골드의 행동에 의문을 품었다. 골드는 계속해서 박스를 파헤치려 했다. 미자는 골드를 제지하고 박스 안을 들여다보았다. 박스 속에는 낡은 서류 뭉치들과 함께 빛바랜 곰 인형 하나가 들어있었다. 그리고 그 곰 인형의 배 부분에는 작은 지퍼가 달려 있었다. 미자는 조심스럽게 지퍼를 열었다. 그 안에는 예상치 못한 것이 들어있었다. 바로 작은 USB 하나와 함께 빛바랜 종이 쪽지가 들어있었다. 쪽지에는 남편의 필체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미자에게,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이 USB를 열어봐. 모든 진실이 그 안에 있어. 그리고 진우를 지켜줘. 미자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그제야 모든 것이 연결되고 있음을 깨달았다. 남편은 자신의 죽음과 아들의 실종을 예견하고 있었던 것일까? 이것은 또 무슨 수작이야? 태주는 소리치며 미자에게서 USB를 빼앗으려 했다. 하지만 미자는 재빨리 몸을 피했다. 그녀는 박 이사를 바라보았다. 박 이사의 얼굴에는 극도의 공포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미자에게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다. 미자는 USB를 다시 노트북에 꽂았다. 화면에는 남편 김도진의 영상이 나타났다. 오래된 영상이었지만 도진의 얼굴은 선명했다. 여보, 만약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없을 겁니다. 박태식은 한태준과 결탁하여 회사의 자산을 빼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를 제거하려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 진우를 조심해야 합니다. 그들은 진우가 가지고 있던 금고 열쇠 때문에 진우를 노릴 겁니다. 도진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영상 속 도진은 당시 한태준과 박태식의 음모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었다. 그는 그들이 회사를 어떻게 좀먹어 들어왔는지, 그리고 자신을 어떻게 위협했는지 고발했다. 영상의 마지막에는 도진이 남긴 육성 메시지가 흘러나왔다. 미자야, 우리 아들 진우를 꼭 찾아줘. 그리고 우리 청산을 지켜줘. 약속해줘. 회의실은 다시 한번 정적에 휩싸였다. 이번에는 단순한 놀라움을 넘어선 섬뜩한 공포와 충격이 이사들을 압도했다. 그들은 눈을 크게 뜨고 영상 속 도진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경악과 함께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다. 한태준의 얼굴은 이미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고 그는 마치 모든 것을 잃은 듯한 절망적인 표정으로 미자를 노려봤다. 박태식 이사는 이미 테이블 아래로 주저앉아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의 몸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건 조작이야. 조작이라고. 태주는 마지막 발악을 했다. 조작이라. 미자는 조용히 읊조렸다. 내 남편의 목소리가 내 아들을 지켜달라는 마지막 부탁이 자네에게는 그렇게 들리는가?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움이 담겨 있었다. 이 사회는 완전히 뒤집혔다. 누구도 태준의 말을 믿지 않았다. 오히려 그를 향한 비난과 분노의 시선이 쏟아졌다. 청상그룹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진실의 파편들은 초라한 할머니 강미자의 손에서 하나둘씩 맞춰지고 있었다. 김도진의 유언 영상은 회의실을 지배하던 모든 균형을 산산조각냈다. 한태준은 절규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설득력을 잃었다. 이사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경악이 뒤섞여 있었고 그들의 시선은 이제 태준을 향한 비난으로 가득했다. 박태식 이사는 의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주저앉았고 그의 몸은 마치 전기가 흐르는 듯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건 말도 안 돼. 한 이사가 중얼거렸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동안 얼마나 거대한 기만에 속아 넘어갔는지 깨달았다. 태준의 야망과 탐욕이 청상그룹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었던 것이다. 미자는 태준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슬픔과 분노, 그리고 단호함이 교차했다. 자네가 내 남편의 죽음과 아들의 실종에 얼마나 깊이 관여했는지 이제 모든 것이 명백해졌네. 자네는 이 회사를 삼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얼마나 많은 악행을 저질렀나. 태준은 몸을 일으키려 애썼지만 그의 다리는 후들거렸다. 아니야, 아니라고. 저건 조작된 영상이야. 당신이 날 모함하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그때 강철수 회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태준아, 이게 사실이냐? 네가 어떻게 감히 누나에게 그리고 형님에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그의 목소리에는 배신감과 함께 억눌렸던 분노가 터져 나왔다. 그는 한때 자신이 신뢰했던 조카와도 같았던 태준에게 주먹을 날릴 기세였다. 회장님, 제발 진정하십시오. 옆에 있던 임원이 강철수를 말렸다. 태준은 강철수를 노려보며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회장님께서 뭘 아십니까? 당신은 그저 꼭두각시에 불과했지. 내가 아니었으면 이 청상그룹은 이미 진작에 망했을 겁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무능한 인간일 뿐이야. 태준의 독설에 강철수의 얼굴은 더욱 일그러졌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태준에게 이용당했는지 뒤늦게 깨달았다. 그의 눈에는 자책과 후회의 눈물이 고였다. 자네가 내 남편을 죽이고 내 아들을 해쳤다면 자네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걸세. 미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분노가 담겨 있었다. 태준은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용서, 이제 와서 뭘 어쩌겠다는 거야. 당신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데. 당신은 그저 늙고 병든 노인일 뿐이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청상그룹은 이미 내 손아귀에 있어. 그의 눈은 미자를 향해 불타는 듯한 증오심을 뿜어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묵직한 유리컵을 집어들었다. 그의 손이 미자를 향해 컵을 던지려는 듯 움직였다. 그 순간 미자의 발치에 엎드려 있던 골드가 번개처럼 튀어올랐다. 골드는 미자의 앞을 가로막고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태준을 향해 맹렬히 지저댔다. 크르릉, 멍멍. 골드의 위협적인 울부짖음에 태준은 움찔하며 손에 든 컵을 놓쳤다. 컵은 대리석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다.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었다. 그 짧은 순간의 소란은 회의실의 분위기를 극도로 긴장시켰다. 이사들은 모두 숨죽이며 상황을 지켜봤다. 개 같은 개. 태준은 분노에 가득 찬 얼굴로 골드를 노려보았다. 그는 그 순간 이성적인 판단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듯했다. 한태준 본부장, 당신은 지금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미자는 냉정하게 말했다.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신고? 웃기는군. 태준은 비웃었다. 당신이 나를 경찰에 신고한다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는 내가 조작이라고 하면 그만이야. 이사들도 당신 편을 들 것 같아.
아니,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내게 붙을 준비가 되어 있지. 그때였다. 회의실 문이 갑자기 활짝 열렸다. 그리고 정복을 입은 여러 명의 경찰관들이 회의실 안으로 들어섰다. 그들의 뒤에는 정은채가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엿보였다. 저희는 한태준 본부장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 그리고 살인교사 및 은폐 혐의에 대한 수사를 위해 긴급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경찰팀장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태준의 얼굴은 완전히 하얗게 질렸다. 그는 뒤늦게 은채를 노려보았다. 은채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미자에게 USB를 건넨 후 곧바로 경찰의 모든 정보를 제보했던 것이다. 정은채, 네가 감히. 태준은 비명을 지르며 은채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경찰관들이 재빨리 그를 제압했다. 그의 손에는 수갑이 채워졌다. 이건 말도 안 돼. 난 아무 짓도 안 했어. 난 결백해. 태준은 발악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텅 빈 메아리에 불과했다. 그는 경찰관들에게 끌려가면서도 미자를 향해 끊임없이 저주를 퍼부었다. 강미자, 당신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당신 때문에 내가 반드시 복수할 거야. 두고 봐. 내가 다시 돌아올 거라고. 미자는 태준의 광기 어린 외침을 담담히 지켜봤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복수심 때문이 아니었다. 그저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을 보고 있을 뿐이었다. 박태식 이사는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그의 몸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공포와 죄책감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경찰관 한 명이 박태식에게 다가가 그의 신원을 확인했다. 박태식 이사님 되십니까? 김도진 씨 사망 사건 및 김진우 군 실종 사건 관련하여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저희와 동행해 주십시오. 박태식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미자를 향했다. 그의 입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여사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경찰관들에게 이끌려 회의실을 나섰다. 그의 뒷모습은 죄인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비굴함과 함께 억압된 양심의 마지막 발버둥처럼 보였다.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이사들은 충격과 혼란 속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강철수 회장은 미자를 향해 천천히 다가갔다. 그의 눈에는 미안함과 후회가 가득했다. 누나,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태준이에게 속아서 회사를 망칠 뻔했어. 형님과 진우에게도 정말 면목이 없다. 강철수는 미자의 손을 붙잡았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미자는 강철수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다. 그녀는 강철수의 어깨를 토닥였다.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됐네. 철수야. 중요한 건 이제부터야. 이 회사를 다시 바로 세우는 것. 그것이 남편의 뜻이고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한 길이야. 그녀는 고개를 돌려 정은채를 바라보았다. 은채는 미자를 향해 수줍게 미소 지었다. 여사님, 괜찮으십니까? 괜찮네. 은채 양 덕분이야. 정말 고맙네. 미자는 은채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다. 은채의 작은 용기가 이 거대한 음모를 밝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미자는 알고 있었다. 골드는 미자의 발치에 조용히 앉아 미자의 옷자락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마치 모든 것이 잘 해결되었음을 아는 듯한 영리한 눈빛이었다. 이사회는 중단되었고 청상그룹은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한태준의 구속 소식은 언론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고 그룹 내부는 물론 재계 전체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그의 비리가 상세하게 보도되면서 청상그룹의 이미지는 일시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하지만 동시에 강미자 창업주의 존재가 세상에 다시 알려지면서 그녀의 강인함과 청렴함은 위기에 처한 청상그룹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함께 커져갔다. 미자는 이사회 회의실을 나섰다. 그녀의 발걸음은 더 이상 초라하지 않았다. 그녀의 등은 여전히 조금 굽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강인한 기품이 서려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충직한 골드가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 미자는 로비를 지나며 김준호 경비원을 보았다. 준호는 미자를 보자마자 허둥지둥 자세를 고쳐잡고 깊이 고개 숙여 인사했다. 그의 얼굴에는 어제와는 다른 진심 어린 존경심과 함께 깊은 반성이 묻어났다. 그는 미자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 초라해 보였던 할머니가 사실은 이 거대한 기업의 진짜 주인이며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다는 사실에 그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미자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남편과 아들에 대한 슬픔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홀로 모든 것을 짊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을 느꼈다. 진실이 밝혀졌고 정의가 실현되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아들 진우를 찾는 일이었다. 그녀는 남편의 마지막 유언처럼 아들을 찾아야만 했다. 그녀의 마음속에 새로운 희망의 불씨가 피어올랐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어쩌면 아들이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이 한태준과 박태식 이사의 구속은 청상그룹을 넘어 재계 전체를 뒤흔들었다. 언론은 연일 청상그룹의 비리 사건을 대서특필했고 강미자 창업주의 극적인 등장은 마치 드라마처럼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청상그룹의 주가는 일시적으로 급락했지만 강미자라는 상징적인 존재의 복귀는 그룹에 대한 신뢰를 서서히 회복시켰다. 그녀의 강인함과 회사를 향한 헌신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미자는 한태준 일당의 구속 이후에도 쉴 틈이 없었다. 그녀는 강철수와 함께 그룹의 비상경영 체제를 지휘하며 한태준이 저지른 모든 부정을 밝혀내고 회사를 정상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정은채는 미자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었다. 그녀는 미자의 지시를 받아 회사의 모든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했고 숨겨진 비리들을 찾아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김준호 경비원 또한 미자를 보며 자신의 과거를 깊이 반성했고 이제는 그 누구보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그룹의 보안을 책임졌다. 그러나 미자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아들 진우에 대한 간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한태준과 박태식의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진우의 실종 사건 또한 재수사에 들어갔다. 미자는 경찰서에 매일같이 드나들며 진우의 흔적을 찾아달라고 호소했다. 어느 날 미자는 경찰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여사님, 김진우 군 실종 사건과 관련해서 중요한 단서를 찾았습니다. 박태식 이사의 진술에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미자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그녀는 곧바로 경찰서로 향했다. 경찰서에서 만난 박태식은 이전에 오만하고 비굴했던 모습과는 달리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초췌해 보였다. 그는 미자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다. 여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는 흐느끼며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회상. 도진이 죽던 날 밤, 박태식은 한태준의 협박에 못 이겨 도진의 차량 브레이크를 조작했다. 도진은 태준과 박태식의 비리를 눈치채고 있었고 그 증거를 금고에 보관하고 있었다. 태준은 도진이 가지고 있는 증거를 없애기 위해 그를 살해할 계획을 세웠고 박태식을 이용했다. 박태식은 도진에게서 금고 열쇠를 넘겨받아야만 했기 때문에 그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다. 도진의 사고 후 태준은 금고 열쇠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리고 어린 진우가 금고 열쇠를 가지고 놀았다는 것을 알게 된 태주는 진우를 납치하여 금고 열쇠의 행방을 알아내려 했다. 박태식은 태준의 계획에 충격받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지른 터라 그를 막을 수 없었다. 진우는 납치되었고 태준은 진우를 협박하여 금고 열쇠를 알아냈다. 하지만 진우는 예상보다 영리했고 금고 열쇠를 숨긴 채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아는 듯 특정 장소를 언급했다. 태준은 진우를 인적이 드문 산속에 버려두고 왔다고 진술했다. 진우가 길을 잃고 헤매다가 사고를 당했으리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진우의 생사를 직접 확인하지는 않았다. 태준은 진우의 죽음을 위장하기 위해 당시 경찰에 허위 정보를 흘려 수사를 교란시켰다. 박태식은 태준의 모든 지시를 따랐고 그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았다고 고백했다. 회상 끝. 그래서 진우는 어디에 버려졌다는 건가요? 살아는 있는 건가요? 미자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는 박태식의 멱살을 잡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다. 박태식은 희미하게 산의 이름을 말했다. 당시 진우가 작은 오두막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아마 그쪽으로 갔을 수도. 경찰은 즉시 박태식의 진술을 토대로 수색팀을 꾸려 그 산으로 향했다. 미자도 그들을 따라 나섰다. 그녀의 옆에는 골드가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 산속은 깊고 험난했다. 수십 년간 누구의 발길도 닿지 않은 듯 우거진 숲은 길을 찾기 어렵게 만들었다. 미자는 지쳐갔지만 아들을 찾겠다는 일념으로 포기하지 않았다. 골드는 미자의 앞장서서 마치 길을 아는 듯 이리저리 냄새를 맡으며 나아갔다. 한참을 헤매던 그때 골드가 갑자기 숲속 한 구석을 향해 맹렬히 짖기 시작했다. 골드가 짖는 곳은 낡은 오두막이었다. 오두막은 폐가처럼 보였지만 희미하게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골드야, 설마. 미자의 심장이 다시 한번 세차게 뛰었다. 그녀는 오두막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오두막 안에는 꽤 나이가 들어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는 책상에 앉아 낡은 앨범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깊은 주름으로 가득했지만 묘하게 익숙한 느낌을 주었다. 미자는 조심스럽게 오두막 문을 열었다. 계십니까? 남자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미자를 향했고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슬픔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그의 눈은 미자의 옆에 서 있는 골드를 향했다. 골드는 낯선 남자를 향해 꼬리를 흔들었다. 당신은 누구시죠? 남자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묘한 울림이 있었다. 미자는 남자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다. 그의 눈빛, 그의 코끝, 그리고 그의 입술. 잊을 수 없는 모습이었다. 그녀의 아들, 진우의 모습이었다. 늙었지만 그녀의 아들임을 부정할 수 없었다. 진우야. 미자의 입에서 메마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다. 남자는 미자의 말에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진우, 제가 진우라고요? 저는 김민준입니다. 경찰인데. 아니다. 너는 내 아들 진우야. 내 아들 김진우. 미자는 남자에게 달려가 그를 품에 안았다. 그녀의 품속에서 남자는 당황한 듯 몸을 굳혔다. 그때 수색팀으로 함께 온 경찰들이 오두막 안으로 들어섰다. 경찰팀장은 미자를 보고 놀랐지만 이내 상황을 파악하려는 듯 미자와 남자를 번갈아 보았다. 김인준 경위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경찰팀장이 물었다. 미자는 남자에게서 떨어져 나섰다. 경위라고? 너는 경찰관이었구나. 김민준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미자를 바라봤다. 저는 김민준 경위입니다. 어릴 때 사고로 기억을 잃고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제 과거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할머니께서는 저를 진우라고 부르시는군요. 그는 품에 안고 있던 낡은 앨범을 미자에게 건넸다. 이 앨범은 제가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유일한 물건입니다. 이 안에 어쩌면 제 과거에 대한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자는 앨범을 받아들었다. 앨범 안에는 어린 진우의 사진들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그 사진들 속에는 미자와 도진의 젊은 시절 모습도 함께 담겨 있었다. 그리고 가장 뒷장에는 낡고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어린 진우가 곰 인형을 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그 곰 인형은 미자가 자료실에서 발견했던 바로 그 곰 인형이었다. 미자는 눈물을 흘리며 앨범 속 사진들을 어루만졌다. 이건 네가 어릴 때 아빠가 사준 곰 인형이야. 그리고 이 사진 속 꼬마는 바로 너 진우야. 네 엄마가 바로 나다. 김민주는 앨범 속 사진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머릿속에서 희미한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어린 시절의 단편적인 기억들, 그리고 잊고 지냈던 엄마와 아빠의 모습. 그의 눈가에도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골드는 낑낑거리며 미자와 민준 사이를 오갔다. 마치 이 감격적인 순간을 함께 축하하는 듯했다. 민준은 골드를 쓰다듬었다. 이 개는 제가 버려져 있을 때 저를 찾아냈던 개와 너무 닮았군요. 골드라네. 자네가 어릴 때 키우던 개는 아니지만 이 아이는 내가 자네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 은인 같은 존재지. 미자는 웃으며 말했다. 김민주는 무릎을 꿇고 미자의 손을 잡았다. 엄마, 제가 엄마를 잊고 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가득했다. 미자는 아들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그녀의 오랜 염원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다. 수십 년간의 방랑과 고통이 한순간에 눈 녹듯 사라지는 듯했다. 괜찮다, 진우야. 살아있어 줘서 정말 고맙다. 엄마는 너만 찾으면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어. 경찰팀장은 이 감격적인 모자상봉을 지켜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는 박태식의 진술과 김진우의 기억 상실이 일치한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 모든 것이 한태준의 치밀한 음모 때문이었다니. 김진우는 기억을 잃은 채 경찰관으로 성장했지만 그의 타고난 정의감과 집념은 그를 끈질기게 진실을 쫓게 만들었다. 한태준 사건을 조사하던 그는 알 수 없는 이끌림에 이 산속 오두막까지 오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잃어버린 과거와 마주하게 되었다. 미자는 아들을 품에 안고 한참 동안 울었다. 그녀의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싸움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옆에는 아들이 있었고 그녀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기쁨을 함께할 골드가 있었다. 진우야, 이제 너와 함께 이 청상그룹을 바로 세워야 해. 네 아버지가 피땀 흘려 세운 이 회사를. 미자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결의가 담겨 있었다. 김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에는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고 부모님의 유산을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가 불타올랐다. 그는 더 이상 과거를 잊은 경찰관 김민준이 아니었다. 그는 청상그룹의 진정한 후계자 김진우였다. 어머니 강미자와의 극적인 재회 후 김진우는 잃어버렸던 자신의 이름과 과거를 되찾았다. 그의 삶은 경찰관 김민준으로 평범하게 흘러가고 있었지만 사실 그는 청상그룹의 진정한 후계자이자 창업주의 아들이었다. 진실이 밝혀진 후 진우는 어머니와 함께 청상그룹을 바로 세우는 일에 매진했다. 그의 정의감과 뛰어난 통찰력은 그가 경찰관 시절 쌓아온 경험과 결합하여 그룹의 재건에 큰 힘이 되었다. 한태준과 박태식은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았다. 한태준은 횡령, 배임, 살인교사 및 증거인멸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고 박태식은 그의 범행을 도운 죄로 함께 처벌받았다.
청상그룹은 이 사건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휘청였지만 강미자와 김진우의 리더십 아래 빠르게 안정을 되찾아갔다. 강철수 회장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깊이 반성하고 누나와 조카의 뜻에 따라 그룹의 정상화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했다. 김진우는 이사회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단순히 이윤 추구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투명한 경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기업으로 청상그룹을 탈바꿈시키고자 했다. 그의 진정성 있는 태도와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이사들과 직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는 가장 먼저 한태준이 계획했던 부정한 프로젝트들을 전면 백지화하고 그룹의 핵심 기술을 보호하며 내부 시스템을 투명하게 개편했다. 정은채는 김진우의 가장 유능한 비서이자 조력자가 되었다. 그녀는 진우가 그룹의 새로운 리더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그녀의 꼼꼼함과 성실함은 진우의 경영 철학을 현실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지쳐 보이는 여직원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과 존재감을 발휘하는 당당한 커리어 우먼으로 성장했다. 김준호 경비원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후회했다. 그는 미자가 청상그룹의 창업주임을 알게 된 후 그녀에게 진심으로 사죄했고 자신의 오만했던 태도를 깊이 반성했다. 미자는 그를 용서했고 그는 그 이후로 그 누구보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다. 그는 출근하는 강미자 여사님과 김진우 사장에게 매일같이 진심 어린 존경의 눈빛으로 인사를 건넸다. 청상그룹의 분위기는 빠르게 변화했다. 불투명했던 의사결정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되었고 직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소통하는 기업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직원들은 새로운 리더십에 신뢰를 보냈고 그룹은 활력을 되찾았다. 미자는 김진우에게 그룹 경영의 정원을 위임했다. 그녀는 진우가 충분히 성장했고 청상그룹을 훌륭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음을 믿었다. 그녀는 이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진우의 뒤에서 든든한 조언자이자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주기로 했다. 그녀는 오랜 시간 잃어버렸던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다. 어느 맑은 가을날, 미자는 골드와 함께 청상그룹 본사 뒤편의 작은 정원으로 향했다. 그곳은 예전에는 황량했던 공간이었지만 김진우의 지시로 아름다운 정원으로 탈바꿈되어 있었다. 다채로운 꽃들이 만개하고 작은 연못에서는 물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치고 있었다. 미자는 정원 한 구석, 잘 가꾸어진 땅에 작은 삽으로 구덩이를 파기 시작했다. 여사님, 무엇을 심으시려고요? 정은채가 다가와 미자에게 물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다. 미자는 삽을 내려놓고 작은 소나무 묘목 하나를 들어 올렸다. 묘목은 아직 어렸지만 곧게 뻗은 줄기는 강인한 생명력을 품고 있는 듯했다. 이건 소나무라네. 남편이 가장 좋아했던 나무였지. 늘 변치 않는 푸른 소나무처럼 우리 청상그룹도 영원히 번창하기를 바란다고 했었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묘목을 구덩이에 심고 흙을 덮었다. 골드는 미자의 발치에 앉아 그녀의 모든 행동을 지켜봤다. 미자의 얼굴에는 깊은 만족감과 평온함이 서려 있었다. 진우가 이 회사를 잘 이끌어갈 거야. 남편의 꿈을 그리고 나의 소원을 이루어줄 수 있을 거라고 믿어. 미자는 은채에게 말했다. 은채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사장님께서는 여사님과 회장님의 뜻을 이어받아 청상그룹을 더욱 훌륭한 기업으로 만드실 겁니다. 미자는 정원을 둘러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다. 이 정원은 단순히 아름다운 공간이 아니라 청상그룹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상징하는 곳이었다. 뿌리 깊은 나무처럼 굳건하게 서서 어떤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리라. 그녀의 시선은 정원 저 멀리 보이는 청상그룹 본사 빌딩으로 향했다. 이제 그 빌딩은
한태준의 탐욕을 상징하는 공간이 아니었다. 그곳은 미자와 도진이 함께 꾸었던 꿈, 진우가 새롭게 만들어갈 미래, 그리고 모든 직원들의 희망이 담긴 공간이었다. 미자는 골드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골드는 그녀의 손길에 만족한 듯 꼬리를 흔들었다. 골드는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니었다. 그는 미자가 가장 절망했을 때 그녀의 곁을 지켜주었고, 진우를 찾아내는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며 이 모든 비극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는 미자의 지친 마음에 위로를 주었고, 그녀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였다. 미자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녀의 등은 여전히 조금 굽어 있었지만 그녀의 걸음걸이는 당당하고 힘이 넘쳤다. 그녀는 지난 수십 년간의 고통과 상처를 모두 극복하고 마침내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다. 그녀는 이제 복수가 아닌 치유와 화합의 길을 걷고 있었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미자는 정원을 나서며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녀의 뒷모습은 평범했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역사의 무게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이 가득 담겨 있었다. 청상그룹은 이제 강미자의 정신과 김진우의 젊은 리더십 아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것이다. 한태준이 남긴 상처는 아물어가고 정의는 실현되었으며 잃어버렸던 가족은 다시금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는 초라한 할머니의 낡은 명함 한 장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사람들에게 겉모습으로 타인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깊은 교훈을 남겼다. 진정한 가치와 힘은 언제나 예상치 못한 곳에, 그리고 가장 평범해 보이는 이들 속에 숨겨져 있을 수 있음을